같지 않아 이거는? 그러니까요. 화면 분할해서. 이 작품은 제1대 국가무형문화재 한상수 선생님의 작품이고요. 이분은 이제 국가무형문화재 자수장 두 번째로 임명이 되신 분인데 이 전시 제목과 똑같은 태양을 잡으려는 새들이라는 작품입니다. 관람객들이 우와 하면서 정말 체류 시간이 가장 긴 곳이 바로 여기인데 그래서 아까 저기서는 처음에는 이제 근대기 우리 자수를 보여줬다면은 저쪽에서는 예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여학교에서 자수를 배우기 시작했고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술혼을 발휘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방에 들어가는 순간 어머 저건 진짜 작품인데? 하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분도 조시비 출신인데 거기서 아주 사실주의적이면서 동시에 장식적인 그런 자수를 공부하셨던 분이 광복 이후에는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미술가가 추상으로 이제 흐름이 바뀌잖아요. 그거를 자수에도 한번 도입을 하시는 거죠. 실험을 하시는 건데 이거 보신 것처럼 피카소 같지 않아 이거는? 그러니까요. 화면 분할해서 어머 이거 와 이거 피카소의 그 큐비즘 화면 분할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하나하나의 색깔 패턴들을 다 다른 실을 사용해서 다른 기법으로 다 하나하나 다 달라. 내가 말한 이거였었어 이거 보라고. 작가가 이걸 구상할 때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의 형태도 생각을 하겠지만 질감, 어떤 소재를 어떤 기법으로 쓸 건지까지 다 고민을 했던 게 와야지만 보이는 거예요. 이분은 또 박내연 선생님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으셔서 예술적으로 교유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박내연 선생님이 이때 한 50년대 말에 이런 큐비즘적인 거겠죠. 박내연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판화나 아니면은 그런 섬유에 넘어갈 수 있었던 것도 이분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그런 교류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런 것 같아요. 용도가 원래는 세워놓는 용도. 가리개 용도죠. 예. 섬유 작품을 이렇게 벽에 걸어놓는 정말 그림처럼 벽에 걸어놓는 용도로 사용했던 걸 이게 테피스트리라고 하는데 이게 1962년작인데 1960년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조금 촌스럽다 생각하겠지만 이 작품 너무 세련됐지 않아요? 너무 세련되고 피카소 화풍도 생각날 법한 이런 발 이런 발들도 그렇고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이 하나하나의 면들을 다른 두께, 다른 소재의 실을 가지고 다채롭게 표현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자수라고 하면은 뭔가 전통 기법으로 전통적인 주제의 내용만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전시를 보고 나면은 그런 선입견은 다 깨뜨릴 수 있죠. 광복 이후에 가장 좀 자수에 있어서 좀 특이할 만한 사건은 이화여대에 자수과가 생긴 거예요. 1945년에 동양학과, 서양학과, 자수과. 그랬을 때 이제 1기로 입학해서 한국전쟁 일어나기 바로 한 해 전에 이제 졸업을 하면서 졸업 작품입니다. 이거 보시면 대나무, 소나무 그리고 이 덩굴에 다람쥐가 굉장히 아주 리얼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자수예요. 근데 좀 살펴봤더니 이분이 자수의 도안으로 삼았던 것이 1930년대 일본인 작가가 발표했던 요 그림이 아닐까. 이거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회화입니다. 뭔가 수용성의 그림을 자수로 변모시키면서 작가가 했을 수많은 고민? 그런 것들을 생각해 가시면서 보시면 단지 이 작품 저기서 가져왔네가 아니라 그 매체적 전환을 재밌게 보실 수 있죠. 자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반짝반짝이잖아요. 여기는 뭔가 물기를 머금은 것 같지만 그런 차이. 그렇지. 이거는 이렇게 물기를 먹으면서 쫙 안에 들러붙었지만 얘는 입체감 있게 빛을 반짝반짝하면서 다람쥐도 진짜 조금 있으면 움직일 것 같고 팝아트가 옛날에 있던 고전 명화들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고전으로부터 레퍼런스를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건데 김인숙 선생님의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인기 있는 도안, 인상적이었던 어떤 도안을 사용을 하되 자신만의 기법으로 이제 구도도 조금 밟고 여기는 새가 등장하지만 여기는 이제 다람쥐가 나오게 바꾸고 구도의 그 표현력도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기에 있는 나무들은 가을 낙엽이 좀 풀 죽은 것 같지만 여기 있는 낙엽들은 정말 가을의 풍요로움을 머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반짝반짝하는 단풍잎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작품을 보면서 습관처럼 서양 명화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 나쁜 버릇이긴 한데 세잔의 느낌 나지 않아요? 세잔의 빅토아로 산 못지않게 웅장한 느낌을
약간 큐비즘 화풍으로 사람을 표현한 거는 1965년,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이 당시에는 김환기 작품 중에 이건희 컬렉션으로 들어온 항아리와 여인들 그 작품에도 보면은 사람의 표현을 조금 추상적으로 요 이신자 선생님 경우에는 이렇게 색면 분할하는 큐비즘적인 표현까지 더해서 이렇게 자수를 보여줬습니다. 자주 작품도 온습도가 되게 중요한가 봐요. 굉장히 이건 조금만 습도기가 조금만 안 맞으면은 확 우그러져가지고 자수가 더 민감해요. 자수는 실은 이게 서로 다른 재질이 둘이 만났기 때문에 이 작품은 제1대 국가무형문화재 한상수 선생님의 작품이고요. 한상수 선생님이 무형문제로 지적금 받으신 게 1984년이에요. 근데 이거는 60년대 작품인데 60년대에는 이제 한상수 선생님도 그러니까 전통 자수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 그때는 이게 추상 자수를 이렇게 실험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그 옆에는 조정호라는 분인데 조정호라는 분은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실은 해방공간 시기 때부터 한국 공예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조시비 출신이세요. 그리고 이화여대 자수과 만든 장본인들 중 한 분이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상수 선생님의 스승이나 이화여대를 만든 분들의 스승이나 어떻게 보면 같다는 점도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죠. 이화여대 자수과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디자인과 공예과 생기기 전에 제일 먼저 생긴 거죠. 이분은 이제 국가무형문화재 자수장 두 번째로 임명이 되신 분인데 보통 이게 자수장을 임명을 하는 거는 1대 자수장이 돌아가신 뒤에 2대 자수장을 임명을 하는 건데 이 케이스는 독특하게도 1대 자수장이 생존해 계시는데 2대 자수장도 그 자체로서의 역량이 1대 자수장과는 또 차별화된 역량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 최유연 선생님 2대 자수장이시고 이 전시 제목과 똑같은 태양을 잡으려는 새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는 이 전체가 한 작가의 방이라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봐봐. 진짜요? 그래. 그거 봐. 자기도 그렇게 이렇게 하잖아. 이번 전시의 새로운 발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작가를 발견했다는 점인 것 같은데 송정인 작가님 이렇게 화려한 작품도 있고 이쪽에는 눈의 착시 효과를 이용한 걸 옵아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저기 이제 뭔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것 같지만 자수의 방향을 달리해서 반사 각도를 조절하는 바람에 저게 되게 입체감 있게 보이게 되는 옵아트적인 작품도 했고 아주 표현주의적인 작품도 했는데 이 송정인 작가님이 이거 봐봐라. 우리 집에도 이런 가계부 있었는데 가계부에서 봤더니 빨간색 바탕의 이 십장생 자수의 주인공이 바로 송정인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송정인 선생님은 통영 출신이고요. 이렇게 1937년생이신데 집안의 생계에 좀 도움이 되고자 20살이 됐을 때 시집을 가는 대신에 부산에 가서 나는 자수를 배워야겠다. 그러니까 미술대학에서 정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니세요. 부산에 가서 권수사 선생님한테 1년 동안 자수를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고 권수사 선생님이 이제 그러셨대요. 서울에 가봐라. 그러면 국전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라는 게 있고 이화여대 자수과라는 게 있으니 그 친구들이 자수를 전시한다. 그러니까 가서 보고 요즘 현대 자수는 어떤지 봐라 해서 이제 이분이 처음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신 거죠. 국전을 보고 이대 자수과를 봤는데 보통 저 같으면 아 이게 요즘 유행이구나 이렇게 해야겠다 했는데 아 이게 유행이구나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셨대요. 자기만의 디자인과 재료를 찾아내신 거죠. 그리고 당시 국전은 동양화, 서양화, 뭐 조각 그런 식으로 나뉘었는데 이분은 공예 파트로 이제 참여를 하실 건데 공예는 대부분 공간 안에 전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벽이 다 비었더래요. 아 그러면 나는 벽을 가득 채워야겠다. 역발상으로 만들어낸 자수 작품이고 보통 자수는 수틀에 끼워서 앉아서 거북목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걸 허공에 매달거나 아니면은 벽에 세워놓고 이제 하신 거죠. 굉장히 천재적인 감각과 감수성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서 처음으로 소개를 드리긴 거라 이분의 작품 세계가 좀 제대로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건 직접 수놓은 거고 이건 기계 자수. 아하. 지금 이런 전통 기법의 자수들을 쭉 봤는데 현대미술에서도 자수가 쓰이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이번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이제 본전시에도 출품했었고 2023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작가 중에 한 분이었던 이강승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성스럽게 전통 기법의 자수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이런 거는 하나하나의 손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수화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래서 이경순 작가님은 좀 이런 소외된 소수자들의 이야기들을 전달하고자 했던 거를 자수의 기법으로 표현을 했고, 이쪽에는 고산금 작가도 큰 틀에서는 이런 자수 맥락인 건데 하얀 천에 이렇게 인공 진주알도 이렇게 받고 이렇게 글씨들을 자수로 표현해서 자수의 기법이 현대미술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발전해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옛날에 응답하라 1988 같은 약간 레트로풍의 옛날 드라마 보면은 벽에 그림이 아니라 이런 자수들이 걸려 있다? 여기 관람객들이 우와 하면서 정말 체류 시간이 가장 긴 곳이 바로 여기인데, 불화, 그러니까 불교 그림 종교화를 이런 팔상도를 그렸는데 총 8폭인데 이 큰 화면에 전체를 다 자수로 했기 때문에 가서 보면 그냥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종교와 관련된 작품은 전달하는 도상과 메시지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담기는 이 정성이, 그 정성이 담겨야 기도가 이루어지잖아. 근데 불화도 거듭거듭 수백 수천 번 붓질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자수 또한 수백 수천 땀에 한 땀 한 땀에 자수가 필요한 건데 이게 다 수놓은 거야. 부처의 일생을 담은 그림을 총 8폭으로 나눠서 여기가 이제 부처님의 탄생부터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렇게 태어나고 출가해서 여러 가지 설법을 사람들을 교화시킨 다음에 여러 활동을 하시다가 열반에 드는 부처의 일생을 8폭의 작품으로 그렸는데 내용보다도 이 소나무, 우리가 이게 솔잎 표현하는 거를 지금까지 계속 봤는데 이 빽빽한 머리숱, 거의 김수현 머리숱만큼이나 많은 이 빽빽한 소나무 이파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정성이고, 그때 왜 현빈 무슨 드라마였지? 그거 왜 길라임 나오는 거? 시크릿 가든. 그래. 현빈이 시크릿 가든에서 한 땀 한 땀 수놓은, 장인이 수놓은 거야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듯이 이 작품들도 정말 한 땀 한 땀에 담긴 공들이 지금 보고 있는 우리한테는 그 노력과 땀이 감동으로 오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넋을 놓고 이걸 보고 계세요? 나는 갈게. 우리 애가 그러더라, 나한테. 엄마 자꾸 카메라에 얼빡하지 말라고. 내가 이거 있는 줄을 모르고, 나는 이게. 유행 아니었어요? 난 이거 모르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데 이게 얼굴을 이렇게 막